자, 핵심 정립 인사집행법 강의 좀 할 건데요. 일단 이 강좌를 개선할 취지는 집행법 강의를 들은 지가 좀 오래된 분들 또는 집행법에 관해서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런 분들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집행법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집행법 기본서가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 분량 많은 부분들을 간략하게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그 출제를 쓰는 지문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이걸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집행법을 다시 한번 쭉 개발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강의할 때 강약 조절해서요. 자세히 살펴야 할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간단하게 살피고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1편 총론에서는 제일 먼저 집행의 의의와 종류 배우게 되는데요. 강제집행은 사업상 청구권을 실현시키는 절차가 되는데요. 이런 사업 청구권에는 채권자, 물권 청구권, 신분권, 이격권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강제집행 대상은 이행 청구권을 하게 돼요. 확인 판결, 형사 판결은 그 확정에 의하여 기판정이나 형사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할 필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강제집행에는 강제력에 따르게 되는데요. 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등기관이 등기에 기입하는 것, 친족관계 보존제 또는 확인 판결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을 정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강제집행이 아니에요.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등 재산 등이나 과태료는 검사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이런 검사와 집행명령은 집행 전문과 권한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에는 집행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것은 집행이나 집행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할 때는 이때로 집행원을 요하잖아요. 또 어떤 것이 집행령이나 집행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면은 집행원을 요하지 않는 겁니다. 강제 집행은 채권자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게 집행 절차가 돼요. 강제 집행도 일종의 소송 절차로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률 절차로 보는 것이 사소설입니다. 밑에 있는 판례,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서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금연을 조건으로 한 특수한 형사 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공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판결 후 원고이든 피고이든 구별 없이 판결에 기해서 경매 시행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공유물의 경매의 경우에는 이거를 형식 경매의 특징인데요. 이게 공유물 분할을 할 경매입니다. 여기는 그 판결 후 원고이든 피고이든 모두 경매 신청권을 갖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형식 경매 절차는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게 돼요.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도 이것도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런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부정되고요. 그리고 이 경매 경우에는 또 소멸주의가 이게 법정 매각 조건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소멸주의면은 거기에는 배당 요구가 허용되는 것이고
배당이 잘못되면은 배당이익소도 제기할 수 있게 돼요. 즉, 그 물건에 있는 가압류권자나 저당권자는 배당 요구할 필요 없이 배당 청구하게 돼요. 그리고 일반 채권자 배당 요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잘못된 경우에는 배당이익소 제기할 수 있게 돼요. 네 가지 특징들은 이거는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강제평결자와 판결자 관계인데, 판결자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권리가 있는지 법률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확정시키는 절차가 돼요. 그러나 집행절차는 그런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할 건 아니에요. 공정증서, 조정조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확정 판결, 확인 판결이나 형사 판결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이행 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이게 부부 동거를 명하는 판결이에요. 이거는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권리가 돼요. 다섯 번째, 강제집행 판결 절차와 또 이에 가담하는 관념장 형사절차를 진행되지만은 집행을 계기로 하여 다시 판결을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청구 이유소, 제3자 이유소 이런 것들이에요. 네 번째, 강제집행에서는 판결 절차 병화 진행을 써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심 가제평가 판결을 가지고 경미를 신청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이때 1심 판결원에서 피고가 항소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판결 절차하고 집행 절차가 서로 같이 병행 진행되는 겁니다. 자, 항소 제기돼 가지고 이 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정지 결정을 받아서 정지 결정원을 이 법원에 제출해야만이 정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강제집행 종류인데요. 먼저 집행을 대상한 분류는 인적집행과 물적집행이 있는데, 집행법은 원칙은 일정 집행을 허용하지 않아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은 채무자 물건에 관해서 집행하지 않고 채무자를 노예로 삼는다 또는 채무자를 감금한다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A쪽으로 명시명령을 위반하여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는 20일 이내 감치 제한하는데 이게 A적입니다. 여기서 거짓 목록 제출죄는 형벌을 하게 돼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별집행과 일반집행이 있는데, 개별집행은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돼요. 민사집행은 개별집행을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즉, 채권자 갑이 을에 대해서 그런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을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집행도 신청을 해야 되고, 을이 어떤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채권에 대해서도 다시 별도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이게 자동차 있어 그러면 자동차도 별도로 집행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를 개별집행이라고 합니다. 각각 신청해야 돼요. 자, 반면에 그런 채무자가 전대해내고 나야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집행인데 이게 파산 절차가 돼요. 파산하는 경우에는 우리 속된 말로 빚잠시 하는 건데요.
채무자가 가지는 재산을 모두 내놓고 채권자들끼리 모두 모아가지고 니들끼리 나눠 가져라. 이게 일반 집행이 돼요. 동사한 집행, 순환 집행을 보시고요. 집행 방법으로서 지적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적강제는 그 집행권의 내용을 집행권 행위하여 직접 또는 채무자 협력 없이 실현시키는 겁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일정 경우에는 대체집행하게 되는데, 대체집행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걸 말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를 명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를 집행할 때는 대체 집행을 신청을 해야 돼요. 대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런 철거 집행을 실시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대체 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강제는 채무대원에서 배상문 지불을 명하거나 벌금 가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시키는 방법으로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이 간접강제는 이거는 보충성이 있어야 돼요. 즉 지적강제를 할 수 없는 경우죠. 지적강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때는 예의적으로 간접강제를 가는 겁니다. 본래적 집행은 원래 있는 청구권 내용대로 그거를 실현시키는 것이고, 전형적 집행은 그런 청구권 내용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금전급부 형식으로 전환시키는 절차가 돼요. 집행 효력을 기준에서는 본집행과 가집행이 있는데,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 절차가 돼요.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그런 잠적적 만족을 주는 겁니다. 가집행의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가집행 선고나 또는 본안 판결이 취소 변경되면은 그때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모두 만족 집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 집행, 골전 집행인데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시행시켜서 채권자에게 어떤 자기 만족을 주는 집행을 이걸 만족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정한 만족 집행을 위하여 현상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걸 보존 집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종류가 크게 가압류, 가처분 두 가지가 있게 돼요. 집행 기간 문제인데 우리 집행법은 채권자가 스스로 집행하는 거 이걸 사적 집행인데 사적 집행을 금지합니다. 돈은 안 갚는다 해가지고 채권자가 함부로 채무자 재산을 들고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뺏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일정한 집행 기원을 통해 가지고 공평하고 절차적인 접근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인 집행기관은 집행관과 집행법원이 원칙 집행이고 이거는 예의적이에요. 먼저 금전채권의 기초한 집행에서 분선화적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 담당합니다. 유치원 선언 경우에는 원칙은 집행관이 담당하게 돼요. 단 배당 절차는 집행본이 실시하게 되는데, 배당 절차는 이런 경우에요. 집행관이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로부터 2주까지 채권자들이 어떤 배당에 협의가 안 된 경우 있는 경우요. 그러나 집행관은 매각 대금을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행법 222조 규정들이에요.
그러면 사유신고가 이루어지면 이때 이 배당은 집행 부분이 배당을 실시하는 겁니다. 채권과 그 밖의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거는 집행유예나 집행부분인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관념적인 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즉 압류명령이라는 그런 관념적인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추심명령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비금전 채권의 기존 강제집행은 물거래 인도 청구로 집행은 이거는 직접강제, 집행관이 물건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자기 채권의 경우에는 대체집행 간접관제는 수서법원이 담당하게 돼요. 이게 1심 법원입니다. 그리고 의사표시를 구한한 채권의 집행은 이거는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진술을 간절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원칙인 집행관은 집행관과 집행부원이고 A적으로 수소본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집행관 임명 10년 이상 법원조사부, 등기조사부, 검찰조사부, 마약수사조사부 이상을 측에 선정해서 소속 지방원장이 임명합니다. 현행 집행관 제도는 경로 우대직처럼 운영되고 있는 게 집행관 제도예요. 이거를 바꾸자라는 것들이 현재 우리 법무사 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본처럼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집행관 시험 제도를 거쳐서 합격한 사람들을 일정한 연수 기간을 두고 연수시켜서 발령시킨다는 거, 이게 집행관 제도예요. 임기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밑에 있는 판례,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였거나 필요한 지시를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하여 법규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은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가지고 국가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집행관은 신분상 국가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제적 규정인데 제적 규정은 집행관 13조인데 주로 사건과 당사와 관계가 그런 집행관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요. 배우자나 또는 형제자매나 또는 친척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제척이라고 불러요. 집행관에는 기피회피는 있는 거잖아요. 기피에는 채권자가 그 집행관을 싫어하는 거, 이게 기피예요. 회피는 반대입니다. 집행관이 이 채권자에게 나 이거 안 받을래, 이게 회피입니다. 그런 기피 회피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죄책 원인이 위반된 행위는 무인은 아니고 집행이 신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집행관은 토지에 관할 직무관할인데, 먼저 토지에 관할은 원칙, 자기 소속된 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만 직무 수행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A쪽으로 여러 개 물건을 동시에 집행할 경우에 1번은 그 구역 안에 있고 1번은 밖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 허가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어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관에게 집행을 임했는데, 채무자가 집, 주소, 집은 서초동에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은 저쪽에 태릉 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관할이고, 이쪽은 저쪽에 북부지방법원 관할이에요.
이때 채무자가 이쪽에 있는 집행관에게 그런 채무자의 유증선언 집행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도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번이고요. 토지관할 위반한 행위는 집행행위로 취소사유가 돼요. 집행관이 하는 일들, 이게 직무관할인데, 먼저 독립적인 집행행위는 유증선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 집행이에요. 부동산과 선박업과 동사인도 집행, 이게 실력 행사를 요하는 것들이죠. 실력 행사를 요하는 것들. 공통적으로 채무자의 점유를 빼가지고 채권자에게 건네줍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관이 실력 행사를 요하는 것들은 집행관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돼요. 6번은 동산 담보권 실행입니다. 그리고 7번은 명도 단행 가처분 등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 집행이에요. 여기 이런 것들 인도 집행할 때는 이거를 가처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명도 단행 가처분 또 인도 단행 가처분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두 번째, 집행본이 행하는 절차에 부수적 행위가 있습니다. 1번은 지시증권상의 채권을 압류나 집행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여기는 법원의 압류명령 이외에도 플러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돼요. 이게 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의 압류명령에 부서해가지고 집행관의 증권을 점유하는 거예요. 부서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채권 압류를 위한 채권 증서가 취득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갑이 일정의 채권 증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자와 채권자가 이거를 압류를 하게 되면은 채권 증서를 이거를 채권자에게 이거를 줘야 돼요. 이거는 집행관이 가가지고 채권을 빼앗아 이거를 채권자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이거는 압류명령의 부수적인 행위가 돼요. 4번은 채권과 그 밖의 저당권에 관한 매각명령 집행인데, 집행부 241조 이거는 채권의 특별 현금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의 을에 대한 일정한 채권이 있는 경우인데, 이 채권이 어떤 조건이 있거나 또는 반대급부에 걸려 있거나 또는 그 밖에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자와 채권자가 이렇게 이거를 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다 특별 현금화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양도명령 신청할 수가 있어요. 양도명령은 이 채권을 이 압류권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유사한 것이 이게 정후명령이에요. 이 채권을 A에게 양도시키는 거, 이게 양도명령이에요. 또는 이 채권을 매각하라, 매각명령 내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 채권을 유체동산 매각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매각이루어지는 매각대금, 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해주면 돼요.
이게 집행관이 하는 거죠. 집행관이. 채권 압류명령에 부서진 재판들이에요. 또는 관리명령 신청할 수가 있어요. 매각명령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채권을 유증선 매각판고로 매각시켜가지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만듭니다. 그 밖에 북론 강제미에서 목적으로 혈항조사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집행관은 현장으로 가가지고 혈항조사한 다음에 그런 혈항조사 보고서 이거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 줘야 돼요. 6번은 경매에서 입찰 실시, 즉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 이거는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경매 절차를 주관합니다. 인도명령 집행, 이것도 집행관이 하는 업무가 돼요. 이런 직무관할을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집행 실시하는 절차, 집행 위임해야 되는데 위임할 때는 위임자는 소속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위임의 방식은 서면으로 합니다. 이때 위임은 민표상 위임이 아니다. 이게 판례예요. 이거는 일종의 집행 신청, 강제병의 신청으로 보는 겁니다. 위임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는 위임을 거절하지 못해요. 거절 시에는 집행유예를 불가하는 겁니다. 위임의 취하인데 채권을 언제든지 위임 취하할 수가 있고요. 집행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임 후 자기 직무 수행을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위임의과 집행관은 독립하여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법규나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채권자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민법상 위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법상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 계약에 따른 내용 이외에는 그런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집행 신청이기 때문에 채권자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독립하여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집행 현장에서는 임의행을 촉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행을 직무를 집행할 때는 신분증과 집행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계인이 요청할 때 그를 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 집행인데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부로 허가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이 소견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런 때도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허가 신청은 채권자는 물론 집행관도 할 수가 있어요. 허가 없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의 실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지문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수색 규정인데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주거나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 배제인데 집행을 할 때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고 원조를 지원할 수 있어요. 경찰 원조는 집행관이 직접 하지만은 국고 원조 신청은 법원에 신청해야 됩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집행할 때 받는 저항을 말하게 돼요. 따라 일단 집행행위를 완리 종료하여 그 효력유지 상태가 교섭 중에 채무자 중 3자가 그 집행 후 효력과를 배제하려고 실력을 하는 것, 이거는 여기 저항이 아닌 겁니다. 예컨대 압류물을 양도하는 행위, 압류물을 밖으로 빼려는 행위, 여기는 저항이 아닌 겁니다. 자, 증인 참여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 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그때는 2명 이상의 증인 참여해가지고 또는 어떤
공무원 참여해가지고 집행을 실시하면 돼요. 이게 6조 규정인데, 채무자 법인의 경우에 즉 주소 즉 사무소 내 업소는 이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이 없는 한 대표적 업소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했어요. 그러면 채무자의 장소, 채무자의 집 이쪽으로 찾아갈 때는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그 길, 이 집으로 몇 시까지 오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올 때 채권자뿐만 아니라 플러스 한 명 더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혹시로 여기 집행관에 갔을 때, 압렬에 갔을 때 채무자가 집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이처럼 증인 참여시켜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플러스 1, 이 사람한테는 집행관이 여비 정도는 여비를 줍니다. 일당 정도는 줘요. 일당 정도. 영수증과 집행 정보는 교부예요. 의무 일부 행의 경우에는 그 집행 정본에 사유를 덮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시켜주는 겁니다. 제3자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채무자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채권자에 대해서 영수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집행 기록의 열람 등본호 부여예요. 열람 등본호 부여. 자, 집행관은 집행조사하고 위임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편철해서 집행 기록으로 보존하고, 그리고 이관계를 신청했으면은 이 글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그다음에 기록이 있는 서류 등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행 기록 열람 등본호 부여예요. 자, 집행조서의 증명력인데, 증명력 문제는 경매에서 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지면은 매각기를 조덕기 때문에 유일한 증명자로 되는 겁니다. 여기 83학과 3일 결정은 이런 사안이에요. 현재 집행관이 이 사람이 경매 절차를 주관한다고 그랬죠. 여기 되는데, 자, 주관할 경우에는 자, 지금부터 입찰을 실시합니다. 입찰 개시한 다음에 입찰 마감할 때까지 최소한도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이 이 물건을 탐내고 있어요. 집행관에게 각종의 뇌물을 줍니다. 자, 이 당시 85년인데 85년 당시에 금액이 상당히 커요. 2천만 원, 약 2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집행관이 입찰을 개시한 다음에 바로 10분 만에 입찰을 종결시켰어요. 그 결과 갑이 이렇게 단독으로 입찰했다는 겁니다. 집행관이 매각기를 실시하면은 매각기일
자, 조서를 써야 되는데 이 조서에 내가 입찰 시간을 읽게 줘요. 오전 0시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줬다. 이렇게 기재했다는 겁니다. 이게 체크하게 됐어. 그러면은 여기 매각기일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오로지 매각기일 조서만으로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증인 가지고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변론조사의 절대적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변론의 방식이 적법히 이루어지면 오로지 조서 기재만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론조사 증명력 이 부분들을 이거를 유추 적용하는 게 이게 매각기일 조서입니다. 매각기일 조서는 그 조서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 재료가 될 뿐 다른 증인이나 이걸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법 신청인데 그런 경우에 집행관과 집행처분,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불법이 있거나 집행관이 이행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또는 스스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집행의 시스템은 집행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집행원으로 보조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이행할 수 없어요. 예컨대 부동산 매각기를 실시한다든지 태랑도 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집행법원인데 먼저 소재관할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을 실시할 것이나 실시하는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어야 돼요. 그러나 지방법원에는 본원 지원을 불문합니다. 그러나 여기 시군법원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법률에 특별한 지형이 있는 경우인데 첫 번째 재단 명시적은 채무자 보통재판법원이어야 돼요. 보통재판장은 주소지, 주소가 없으면 고소지, 고소가 없으면 최고조소조로 갑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있는 거 이게 소재지주예요. 반면에 자동차 거둘 경우에는 그 등록 원부에 규定된 서은 본거지를 삼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장이 있는 지방법원이고 부동산 가압집행은 가압류 재판할 법원입니다. 채권 가압류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에 관한 위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집행유예 사유가 돼요. 취소점이 없이 집행이 끝이 나면은 더 이상 하자는 다투지 못하는 겁니다. 하자가 취소가 돼요. 이때 집행으로 토지에 관한 전업관할이기 때문에 합의관할, 즉 관할 합의나 변론관할 인정되잖아요. 관련 파적 규정도 적용되지 않잖아. 그러나 부동산의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A적입니다. A적으로 적용되게 돼요. 직무관할 집행행위에 관한 처분인데 부동산 강제집행, 선박, 자동차, 건설기 항공집행, 항공기능집행, 집행본이 하는 업무들이에요. 채권과 그와과 재산권도 마찬가지 동선에서 배송 절차 개시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정의하고 있는 경우 집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갑이 의뢰대에서 어떤 물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제3자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물건, 제3자라 하여금 이 물건을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물건을 채무자가 주면은 채무자가 또 물건을 빼돌리기 때문에
이 인도청구권이죠. 을이 갖고 있는 인도청구권, 이게 인도청구권인데, 그 인도청구권을 압류를 한 다음에, 이걸 압류한 다음에 병으로 하여금 이 물건을 을이 아닌 채권자에게 넘겨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집행은 그런 집행부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집행행위에 관한 협력입니다. 국고를 먼저 요청하는 거, 공휴일과 야간 집행을 허가하는 거, 그리고 집행은 예재판하는 거, 그리고 잠자처분 재판하는 거, 특별전 사임하는 거, 암직 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하는 거, 율성선언의 경우에 현금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 사법조사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법조사관은 법원의 일반적 공무원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주로 5급 이상이어야 돼요. 5급 이상 중에서 판소 업무를 담당하도록 만든 겁니다. 종전에 판소 업무였던 분선인도명령과 관리명령과 채권 특별명령 모두 사업화전 업무로 이거를 넘깁니다. 이거 놓고 알고 있어야 돼요. 분선인도명령은 이게 136조 1항이에요. 1항은 부동산 인도명령이고요. 2항이 이게 관리명령입니다. 인도명령, 관리명령. 이거는 종전에는 판사가 이걸 냈지만은 이거를 네가 해라 사업부장으로 넘깁니다. 지금 사업부장 업무였거든요. 채권의 특별명령 아까 설명드렸죠? 241조. 이것도 종전에는 판사가 처리했다가 지금은 사법부장이 처리하도록 업무를 넘깁니다. 지방법원 단독 판사로만 남아있는 거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분선집행의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경매개 실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입니다. 채권집행에서는 두 가지예요. 채권 추심액의 제한화 사건과 압류금지 채권의 범행형 사건이에요. 채권 추심액 제한 사건은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이런 채권이 있는데 채권자 A는 이자에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채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1억 정도를 압류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 갑이 A의 그런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을 이자와 채권은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해 주십시오 라는 신청이에요. 그러면은 이에 관한 재판, 이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이런 추심액의 제한허가 사건을 하게 되면은 판사가 재판할 때 반드시 압류 채권자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추심액의 제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행위 사건들, 이거는 집행법 246조 사망규정들이 사망입니다. 압류금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압류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납명시열자 부분들이고,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하는 절차와 재산도의 절차는 사법부원이 담당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판사가 처리하고 그 밖에 자동차나 거슬 경우는 사법부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관리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들이에요. 여섯 번째, 가압류 가처분행위 집행 절차입니다. 보존처분의 사법부원은 딱 두 가지예요.
번호 주는 사건과 보존처 번호 집행을 취소하는 사건들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 보존처 번호에서는 사본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사가 처리합니다. 이런 직분 권한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임의가 돼요. 시금 관할 특례 규정인데 법이 22조 규정 자주 실제 이루어져요. 다음 사건은 시금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또는 지원링을 하게 되는데, 먼저 1호 시금으로 성립된 화해나 조정 또는 확정의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부여소, 청구이유소, 부여된 이유소로서 그 인정된 권리가 수사사건, 시법 적용사건이 아닌 사건이에요. 그러면 반대 해석, 적용사건이면은 그때는 당연히 시금법원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금법원에서 한 보존처분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유소. 세 번째, 시금법원에 성립된 화해나 조정에 취한 대체집행 간접강제입니다. 이것들은 불문하고 여기서는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네 번째, 소유사건 시법부 적용사안이 아닌 사건을 본원한 보존처분이에요. 그러면은 적용사건이면은 시금법원이 관할할 것 같습니다. 여기 1호와 4호 경우는 적용사건은 시금법원이 관할하게 돼요. 적용사건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아닌 사건이어야 돼요.